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6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원용 법률사무소의 류원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원용 법률사무소의 류원용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방송은 첫 출연이신데 기회가 좀 이렇게 각오가 되셨을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한테 명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흔들린 우정, 공용주차장에 말뚝을 박았어요. 내 남편의 여자, 경비원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어요. 라는 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은 올해 학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한 소득공제 여건 등 다방면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소득세법 시행령 사실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법령인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 어떻게 개정안이 좀 이렇게 바뀌었는지 구체적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수당의 범위가 네.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죠? 국외 근로자 급여 및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원양 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 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 의혹 고치를 위해 직무 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뭐 개정 내용이 있을까요? 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네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네. 노무 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뭐 또 네. 다른 규정들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네, 주택남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 원을 한도로 해당 가세기관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 금액 요건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다음 뭐 내용 쭉 다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다주택 시행령. 예.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한 시 적용 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적도 확대하였습니다.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당히 이제 뭐 자영업자나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내용을 짧게 좀 살펴보자면 육아휴직 수당이 조금 늘어났고요. 이 네. 부분은 비과세 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휴직 수당이 좀 늘어났고 비과세 한도가.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직무발병이나 아니면 뭐 사업자들에게 좀 필요경비 인정하는 범위가 좀 확대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소개할 만한 게 약간 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연장된 것 같아요. 1년 연장된 내용이 좀 있고,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소득세원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 주택공급 규칙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해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7월 1일부터는 출산 가구가 더욱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존 3인 이상이었었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하향 조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출산을 좀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고심을 한 결과물인 것처럼 좀 보여요. 변호사님,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세부적으로 보면 네.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뀝니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부부 간 중복 청약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고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사전 청약은 민간, 공공 각각의 사전 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 공급 혹은 일반 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명 당첨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신혼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성년자들 때문에 한마디로 좀 청약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없애버린 어떤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옮긴 것 같은데, 다자녀도 원래는 3인이 자녀가 3명일 때를 다자녀라고 불렀는데 2인으로 좀 낮추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혼을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정부의 원하는 방향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부분만 바뀌었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통으로 적용되는 네 가지 항목과 네네네. 별개로 주택 네네. 유형별로 다시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네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네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네네. 가전제 아파트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확산입니다. 아, 네네. 배우자 통장 포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네. 합산 최대 점수는 종준대로 17점입니다. 아,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7점, 배우자가 4년 6점을 유지했다면 네.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2분의 1, 예를 네. 들어 그러니까 4년이니까 절반 2년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좀 볼멘스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층이 주거 확보가 좀 어려운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둘이서 물론 이제 결혼할 때 청약 통장을 가진 배우자 둘이서 결혼을 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가점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년들은 가점이 또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했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좀 청년 주택을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청년층의 어떤 신혼부부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마련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절충안을 낸 네네. 것 같은 의미도 듭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정해주긴 하지만 절반 정도 인정해주는. 이게 뭐 민영이나 국민이나 혹은 공공특공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민영주택과 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만 공공특공. 예. 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아, 겁니다. 그런가요? 네. 혹시 공공 관련된 특공에도 어떤 뭐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조항도 있습니다. 네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예, 예.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아, 네. 네, 정부안에 따르면 뉴홈은 남눈형 35%, 네. 선택형 30%, 네. 일반형 20% 비중으로 네.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네네. 민영 국민주택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네네. 공공주택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입니다. 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 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제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조금 약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공공주택에 특별 공급 물량이 생긴다라는 내용이니까 네. 실제로 신생아를 낳아서 그러니까 결혼뿐만이 아니라 출산까지 조금 더 저출생에 대한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바뀐 거겠죠, 변호사님? 네, 그렇게 저도 판단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입니다. 최근 시외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3시간 동안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해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버스 및 택시 운전사들의 운전 중 영상물 시청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이에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 운수를 하는 어떤 택시 기사나 혹은 버스 기사들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승객들이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시민과 국민들이 좀 많이 다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좀 변경됐는지 그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네,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네네. 운수 종사장 및 플랫폼 운수 종사자의 금지 행위에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됨에 따라 운수 종사자 및 플랫폼 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500만 원하고 50만 원이, 그러니까 운전을 하신 분이 50만 원이고 그 회사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뜻인가요? 이 500만 원 과태료는 뭔가요, 이게? 회사겠죠? 네, 네. 네, 회사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그다음에 종사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좀 금액이 좀 적어서 실제로 좀 약간 해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저는 네. 그래도 충분히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그런 좀 압박 좀 아, 안 할 수 네. 있는 이렇게 위화전 효과가 좀 있다. 위화적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그리고 또 추가로 뭐 변경된 시행령 변경된 게 있을까요? 네.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네.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급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네. 해당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면허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역 교통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조금 더 교통을 보내겠다. 근데 네. 좀 탄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 지자체장이나 뭐 아니면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면서 좀 더 폭넓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시민 친화적인, 국민 친화적인 좀 형태로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을 정해가지고 고시할 수도 있네요. 네. 대중교통 수단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역, 그 지역을 어쨌든 찍어서 그곳에다가 이제 교통을 좀 마련해라라고 좀 지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편의성이 좀 증대될 것 같고 실제로 대중교통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쪽 시민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를 지금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네네. 승소 판결문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최근에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네네.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네. 그 친구가 너무 그냥 자기는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배째라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열받기도 열받고 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네네. 형사 고소를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형사 고소장까지 그냥 임의로 인터넷으로 보고 네. 작성까지 했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네. 또 작성을 해서 내려고 하니까 예예. 내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냥 무료 법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는 네네. 사기죄로 좀 넣기 어렵다. 형사고소는 사기죄를 입증하는 그 네. 기망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형사고소장을 좀 다시 네. 이제 변호사님의 상담을 좀 듣고 해서 네네. 좀 제대로 작성을 해서 내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사기죄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다. 이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셨는데 네. 승소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승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판결문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승소를 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얘기하신 않나요? 거라서 그 승소를 한다라는 거지 혹시 않나요? 지급 명령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소장을 접수하셨나요? 네네 소장을 접수해서 접수했습니다. 상대편이 나오는 변론기를 가셨었어요? 재판을 하셨어요? 네네 변론기일에 했었고 저는 출석을 했었고 피고는 그때 출석을 안 했었습니다. 피고는 계속 불출석했나요? 네, 한 번 변론기일로 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소 판결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를 냈나요? 안 냈나요? 안 냈습니다. 혹시 피고가 답변서도 안 내고 그 변론기일 잡혔는데 변론기일에도 안 나왔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우리 류원용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 좀 잘 들으셨거든요. 네네네. 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네? 보시면 네네.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상담해 주시고 그 고소장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루원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그런 계좌 이체 내역이랑 그런 걸로 이제 승소를 앞두시고 있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 증거 내역으로 내가 차용증이랑. 네, 사용증이랑 그다음에 그 송달을 했었던 그 송금 내역서랑 그다음에 문자 내역, 그다음에 음성 녹음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보냈습니다. 네, 제가 고소장이랑 청구원을 다 읽어봤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말하시는 게 그거일 거예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상대방의 기망 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소장을 보면 네. 돈을 자주 빌려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게 사기의 유형이라는 게 한 번에 네. 거액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돈을 빌려가고 이렇게 갚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꺼번에 큰 돈을 올려가지고 사기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사기라고 하면 그쪽 두 번째 유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고소장이랑 청구원인을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빌려주셨는데 네. 갑자기 그러면 천 몇백만 원을 빌려가신 건가요? 이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1,몇백만 원을 갑자기 필요하다라고 해서 빌려달라고 했었던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소액으로 빌려갔었고, 근데 그리고 며칠 안에 갚는다라고 해서, 그 100만 원을 예를 들면 빌려주면 120만 원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갚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높은 신용을 믿었었고, 몇 번 차례차례가 있고, 그 기간 다 보내줘가지고, 이번엔 좀 믿어도 되겠다 해서 좀 큰 금액을 한번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갚지 않고,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기망이사를 할 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망이사는 하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돈을 빌려서 쓰는 건 근데 그거는 사실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생각을 증명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사용처를 만약에 사업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네. 10억 빌려가지고 도박에 다 써버리면 이것도 기망으로 보는데 네. 이게 사용처를 특정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처를,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돈으로 도박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빌려가실 때 나 도박에 쓸 테니까 1,7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처를 특정 안 했다는 거죠. 네, 사용처를 그냥 특히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같이 둘이서 처음에는 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제가 제일 처음에 돈을 빌려준 이유는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사업을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좀 알아본다라고 해서 1,7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사업 자금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밝히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돈 아마 도박에 썼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증만 있지 이제 증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녹취나 문자나 카톡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지금 카톡은 제가 전에 있었는데 그 카톡이 날아가 버렸던 상황이어가지고 최근에 복원해 보실 수는 없나요? 문자로 이렇게 한번 제가 떠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너 이 돈으로 혹시 도박에 썼냐 이렇게 하니까 도박에는 안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 도박에 썼다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얘기가 있었으면 그 문자 내용에 그거 증거를 토대로 해서 좀 고소장을 좀 작성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떠보기라도 떠봤는데 그렇게 답변에 안 넘어오더라고요. 일단 좀 그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황상 좀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의심은 드는데 네. 정확한 증거는 사실 딱히 확실한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용처 특정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 고소장 내용을 좀 많이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그런데 좀 저만 이렇게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많은 변호사님들은 여러 변호사님들 상담받고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보세요? 네네. 네네네네. 네, 말씀이 방금 끊겨가지고 뭐. 네, 그러니까 좀 내용을 좀 많이 여러 내용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네. 전화 잘 들리시죠? 네, 조금 근데 한 번씩 끊겨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그 내용 지금까지 이제 상담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네. 내용만 가지고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고소장 관련된 내용을 좀 보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왜냐면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네.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네네. 혹시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사기죄 말고 뭐 횡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사수신행. 왜냐면 지금 사업하려고 돈을 1,7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혹시 만약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뭐 다른 네. 뭐 사기죄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지금 이 내용만 내용만으로는 가지고서는 좀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민사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더 자료나 혹시 증거 자료나 이렇게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상담자님? 네네네. 네. 제가 네. 지금 아까 민사소송 방금 말씀하셔서 예.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민사소송으로 이제 승소를 하더라도 네. 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현재 적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예. 네, 그래서 네. 민사소송 준비하는 데만 네네. 해도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네네. 선고문 받고 나서도 네네.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뛰어다니면서 이제 네. 재산 명시, 네네. 재산 조회, 강제 네. 집행까지 해야 되고 네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게 귀찮고 이렇게 하면은 또 변호사를 한번 선임을 해보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변호사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예. 수임료도 고스란히 제가 이제 안고 부담을 예, 해야 예. 되는데 네네. 그러한 이제 좀 참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재산 명시하고 뭐 조회하고 이런 거를 채무 불이행까지도 채무 불이행자까지도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이제 채권 추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제집행, 집행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집행을 해야지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집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지 그게 사실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이
승소하셨더라도 그 상대방 분이 재산이 없다면 사실 그게 사실 그렇게 뭐 가압류 등을 통해서 통장들을 막거나 뭐 이러한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죠. 불편하게 만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지금 짧은 기간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상대방이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게 통장이 이렇게 못 쓰게 되면 사실 엄청나게 아니 여러모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이렇게 돈 갚는 사례도 저도 좀 봤거든요. 한 2번인가. 그래서 한번 통장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통장을 못 쓰게 하는 방법도 그 사람이 답답해서라도 돈을 갚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자 그 등재 그거는 그게 그 상대방한테 크게 압박감이 줄진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네, 상담자님.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제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집행 단계를 가는데 이 상대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해자가 실제로 재산이 있으신가요? 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재산도 없고 그리고 네. 워크아웃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지금 워크아웃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어쨌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재산이 없다라고 하고 회생 파산 혹은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가서 실제로 자신의 채무를 탕감을 받는다고 하고 그 채무에 지금 우리 상담자님 개인의 채무까지 들어가 있다면 채권까지 들어가 있다면 실제로는 못 받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걸로 보면은 좀 젊은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직장을 가질 확률이 좀 있으실까요? 상대편이? 그 사람이 네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아, 뭐, 예. 일용직 근로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한 네네. 그 직업은 모르겠는데, 네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월급은 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러세요? 이제 그 사람의 말인 거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뭐 여지가 좀 있어는 보입니다. 실제로는 뭐 저희가 압류 추심 들어갔다가 재산 명시 재산 조회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는 조금 더 추심이 가능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 조금 더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하시는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돈을 못 받으셔서 화가 나서 이제 형사 고소하시는 건데 형사 고소가 사실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형사소송까지 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된다 보니까 좀 이용은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또 거절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고소장을 작성을 하셔야 아마 입건이 되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사기죄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하시면 돈을 갚으실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안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민사소송을 해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추심, 집행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상담을 조금 더 받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초과를 했는데 여기까지 좀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요 부분이 조금은 상담 주시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건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변호사님.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잊지 말고 기억할 부분 혹시 만약에 이런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거나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다고 한다거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냥 네. 차라리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 저희 아는 변호사님도 네. 친구한테 돈 빌려주셨는데 아, 네. 그냥 포기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친구한테. 네, 그냥
그냥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줘라. 네, 아니 그냥 주라고. 아, 그냥 네, 줘라. 빌려줄 생각을 하지 아, 마라. 그래서 소중한 돈인데 네, 그냥 주시는 게 아. 어차피 못 받으니까. 줄 수 없으면 주지 마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빌려주시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시는 돈은 좀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같아요.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받을 생각하고 이렇게 빌려주면 사실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빌려준 걸 받으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상담자님 전화 주신 것처럼 민사소송도 해야 되고 형사고소도 해야 되고 절차와 어떤 그 시간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또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 사실 큰 금전이 아닌 이상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빌려주실 때도 방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이런 게 또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전화 상담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마을에 사는 한 할아버님이 본인 땅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증을 해서 임의로 마을분 3분이 지번을 나눠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마을 사람들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됐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3분 중 1분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해당 집원도 함께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결국 3분 중 1분이 해당 집원을 낙찰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분이 해당 토지의 3분의 1과 3분의 2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갑자기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자기 땅이라며 주차장에 큰 말뚝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사용해온 마을 사람들의 주차 공간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던 마을 주민들이 군청과 경찰에 각각 신고를 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적 절차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시로 해당 말뚝을 제거한다거나 사용을 허락해주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마을 주민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땅을 기증받은 3분 중 1분이 지분 3분의 1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이 생긴 문제인데요. 이게 말뚝까지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뭔가 명인 방법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어떤 법적 절차를 좀 고려해서 이 상담자님의 불편함 혹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편히 법적 조치 없이 그냥 네. 말뚝을 뽑고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말뚝을 뽑아도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네, 왜냐하면 제 판단으로는 네. 그 할아버지께서 예.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예. 마을 주민들에게 예. 공용으로 쓰라고 준 주차장 네. 지분을 그렇게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서 심지어 그걸 그렇게 받은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의 지분을 경매로 확보한 다음에 네네. 사용 수익권을 하겠다기 네. 때문에 그런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 수익권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네네.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사용 수익권
만약에 줬다가 회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3분의 2 지분 이제 확보하면서 사용수익권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은 주장 못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 봤을 때는 네네. 이게 대법원 네네네. 판례가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이게 주차장이라고 명시한 건 아니지만 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 시설의 매설 부지 등 네.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음. 그러니까 마을 주차장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전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 네. 이 판결을 보면 네. 이 사람이 추후에 승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 판결문을 보면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된다. 네. 근데 이거는 심지어 이 할아버지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네. 받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준 땅을 네. 그 사람이 원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때다가 또 다른 지분을 확보해서 했다는 거니까 네네. 이 논리로 하면 이 대법원 판결의 논리로 따르면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사용수익권을 회수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언제 뭐 우리 지상권도 그렇고 뭐 지역권도 그렇고 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한이 사용수익권도 이걸 뭐 배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럼 100년, 200년 그럼 현황도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맞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거가? 저는 그렇게. 아, 네네. 네. 그럼 일단- 만약에 제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데 네. 3분의 1을 어찌됐든 경매로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네.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3분의 1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3분의 1만 떼어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인정되겠죠. 네, 그것도 네,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요거는 아마 3분의 1은 경매로 받은 거니까 네. 그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그래도 사용수익권으로. 네, 아, 네네. 대법원 판결에 아,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네. 그 어찌됐든 그 땅 전체가 맨 처음에 이미 증여를 할 때 네. 사용수익권을 공용으로 써라라고 이제 이미 하면서 받았으니까 네. 그걸 아무리 나중에 경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미 경험칙상 경업칙상 사용수익권으로 현황도로처럼 네. 약간 이용해야 된다. 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해야 네, 된다.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심플해졌습니다. 이 상담 내용은.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상담 내용 좀 이렇게 해결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들어온 것 좀 볼까요? 반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났고 서로 조건이 잘 맞아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는 3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도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는 것 같다고 하기에 확실히 차단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 앞으로 또 집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어서 저와 마주친 적도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니 놓아달라, 우리는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일상이 힘들다 말을 했더니 저에게 소리치며 거칠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남편과 연애할 때 낙태를 한 적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누굴 믿어야 할지도 혼란스럽습니다. 또 제가 교직원이다 보니 학교 홈페이지에 메일이 공개되어 있는데 장문의 메일을 자꾸 보냅니다. 남편과 어떻게 사랑에 빠졌고 어떤 연애를 했으며 헤어진 것도 서로 합의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차단을 해뒀는데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약을 복용할 정도이고 저희 부부는 이제 싸우기도 지쳐서 말도 안 합니다. 여러모로 너무 서럽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의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스토커로 신고하면 해결이 될까 생각도 드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이거 스토킹 처벌법으로 뭐 신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예. 스토킹 처벌법으로 네.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스토킹 처벌법으로 해야 되나요? 네, 그럼 또 다른 뭐 민사 소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네. 이게 일단 신고해서 네.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다음에 네. 그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아, 방향으로 민사- 가야 되죠.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 그렇군요. 위자료로. 아, 위자료로? 네, 남편의 좀 전 연인이 상담자분한테 남편과 연애 시절 낙태한 적이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계속 보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 남편은 또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거짓 사실이라고 한다고 폭로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네네. 일단 공연성, 네.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알려져야 되고 네. 아니면 전파 가능성, 네네. 판례에 따르면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일단 아내의 위치가 절대 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또 한 명이니까 공연성도 없고 네. 허위 명예훼손죄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혹은 또 모욕죄는 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뭐 명예훼손죄도 안 되고 모욕죄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스토킹으로. 결국엔 아까 얘기하셨던 스토킹 처벌법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인정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하여 메일을 계속 보내거나 예, 예.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딱 이 사안에 해당되죠. 네네. 근데 벌칙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보는데 네.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 근데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지가 좀 얼마 안 됐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를 해도 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이 될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속이 많이 안 되는 이유. 혹시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네. 이 사건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본적으로 예, 예. 신체적인 위협이나 이런 건 네네. 아직 없기 때문에 아, 신체적 위협은 없어서. 구속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아, 네. 또 저는 법원에서 스토킹 법제를 절대 가볍게 보지는 않는데 네네. 심지어 이제 작년부터 네네. 반의사 불벌죄도 이제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고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신고가 많기 때문에 일단 네. 사람들이 뭐 전 연인의 연락이든 네. 뭐 그러면 일단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21일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스토킹 범죄가 19,394건이라고 하는데 아, 19,000건이나 그래서- 돼요. 네. 네, 어. 좀 구속 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법원이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구속된 사람도 좀 봤고요. 실제로 2년도 안 된 시간 동안 19,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아. 또 실제로도 음.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어떤 스토킹 뭐 신고하면 보복 범죄가 되게 두려워가지고 신고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 조언 좀 하나 해주시죠. 일단 경찰 신고부터 네, 추천드리는데 네, 네, 또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내용 증명 보내면 네. 이렇게 그만두는 분도 많다고 아, 알고 내용 있습니다. 증명을 보내면요. 네, 네. 근데 내용 증명이 화가 날까요? 아니면 고소장이 화가 날까요? 고소장이 더 화가 나지 아, 않을까요? 그런가요? 내용 증명하고 고소장 둘 다 보내는 게 맞나요? 만약 이제 신고할 거면? 아, 일단은 뭐 그 사람의 성향을 봐서 좀 네네. 적당히 취사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경찰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경찰 신고, 내용 증명,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또 변호사님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생생범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생생법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원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